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하우스 맥주 유행하는 거 보면서 집에서 내가 만든 막걸리 한 잔,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든 술 한 번쯤 꿈꿔보셨죠? 전통 발효의 원천 기술은 전통 누룩입니다. 누룩을 알아야 나만의 술, 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엄마의 농장 마마스팜으로 오세요. 전통 누룩과 우리술, 그리고 현미식초의 장인 안성권, 마용옥 강사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집집마다 맛이 다른 김치, 된장, 고추장처럼 내 손맛이 나는 발효식품에 도전하세요. 그 맛을 몰랐던 지난 세월을 한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엄마의 농장 마마스팜 www.mamasfarm.co.kr www.mamasfarm.co.kr에서 2016년 전통 발효교육 1기부터 4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5479-8075 010-5479-8075입니다. 5479-8075.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회에 왔습니다. 바로 이곳이 정청래 의원실인데요. 정청래 의원을 만나냐고요?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네, 바로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인데요. 지금 제 앞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네. 네, 먼저 이 방송 듣고 계신 팟짱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예, 굉장히 반갑습니다. 유명한 이 팟짱에 갑자기 출연하게 돼서, 네, 너무 영광이고요. 네. 이전에 저도 오마이뉴스의 신인기자로, 네, 활동을 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 어쨌든, 이런저런 일정 때문에 그 기사를 못 올린 지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랬군요. 신인기자였군요. 네네. 네. 저 굉장히 오래된 신인기자입니다. 그래서 첫 기사를 쓴 게 96년인가? 그때 썼어. 2006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2000년에 생겼는데 96년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시간 가는 걸 자꾸 헷갈리고 있는. 네, 2006년에. 네네. 오, 그래요. 그런 깊은 인연이 있었어요. 네네네. 있었습니다. 애청자분들이 더 친숙하게 느껴질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가 정청래 의원실에 왔어요. 네네. 여기 온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친구가 보좌관인데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부탁할 데가 없어서. 네. 네. 사실 지금 원구성 전이라서 네네. 국회 열리기 전이라서 방이 없으시잖아요. 예, 방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어디서 인터뷰할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정청래 의원실로 말씀 네네.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네네. 네, 정청래 의원님 안 계세요? 그래서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부자 정보를 듣고 네. 의원님께서 오늘 좀 지방에 내려가시는 물론 의원님께도 이제 전화 드려서 네. 네, 허락을 좀 받고요. 네.
장소 제공 정청래 의원. 네. 이렇게 자막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동안 우리 재윤경 당선인, 저는 대표님이라는 말이 좀 익숙해요. 네네. 뭐 에듀머니, 뭐 주빌리은행 여기서 서민금융 전문가로 활발 활동 해오셨습니다. 네. 이번에 비례대표 20대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정치에 도전하게 된 계기랄까요? 그걸 좀 듣고 싶어요. 일단 뭐 채무자 문제 심각하잖아요. 네. 네. 그 우리나라 뭐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추심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추심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설문조사해 보면 3분 중에 1분꼴로 나옵니다. 물론 뭐 그렇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정도의 극단적인 추심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추심이라는 게 빚쟁이. 빚독촉. 예, 빚독촉. 예, 빚독촉인데 그런 거죠. 예. 뭐 전화 뭐 그리고 방문 그 문자 네. 이런 형태의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추심의 고통을 3분 중에 1분꼴로 그 겪고 계시고 그리고 아니면 뭐 이전에 겪었거나 뭐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한 그 10% 20% 정도는 네. 조금 이제 극단적인 추심, 압류 뭐라든가 그리고 또 아예 뭐 주민등록이 말소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더 이제 소수긴 하지만 네. 뭐 그 유치장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보편적인 문제가 됐고 그 이제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우리 집 문 앞에 그 거의 이렇게 직전에 와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어떻게 보면은 내 주변에 한 분 정도는 혹은 뭐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그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는 그냥 가계부채 문제가 1,200조 원이다. 이렇게 네. 수치로만 얘기할 수 없는 예, 당장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문제로까지 다가오는 것이 현실인데요. 네. 이와 관련돼서 실제로 그동안 정치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그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그 어떤 기본 생활이 먼저 존중돼야 된다는 이런 이 관련된 이 정치 활동이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뭐 의원님들 특히 뭐 야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경제 문제를 접근을 할 때 민생 문제를 접근할 때 뭐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노동자와 네. 같이 주체가 명확한 이렇게 운동 주체가 이제 있는 분들하고 주로 이제 연대해서 그런 정치 문제를 풀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아니면 경제 문제 하면 거대 담론 중심으로 그래서 재벌 개혁이라든가 그런 경제의 어떤 체질의 변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정치 활동을 해오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전개되고 있는 이 빚의 문제, 채무자 인권의 문제 네. 이런 문제는 그동안 사실 이 정치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저는 이제 정치권에 계속 문을 두드렸는데 네. 이 벽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서민금융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네네. 이런 걸 제도를 바꿔야 된다,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 계속 쭉 해오셨는데 네네. 그럼 벽이 좀 느껴졌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벽이 뭐 느껴진 정도가 아니고 실제 높고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 사실 우리 사회의 그 사회 의식 자체가 채무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뭐 그 미국의 이런 이 개인 파산과 관련돼서 굉장히 적극적인 금융개혁 운동을 펼쳤던 네.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이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채무자들 빚을 못 갚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치적인 투명 인간이 된다. 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뭐,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의 인권을 주장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당하게 너무 가혹할 정도로 네. 그 채권 추심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조차 사실은, 예, 그리고 이게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당사자들이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치는 그동안 이분들이 먼저 나서서 네. 요구하는 이야기들이 반영돼서 흘러간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담지 못했던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내가 국회에 가서 직접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꿔서 네네. 서민들을 보호하고 네. 빚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하신 거네요. 빚에서 해방시켜준다는 표현은 조금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최소한 저는 서민금융이란 단어도 되게 싫어합니다. 네, 서민들한테 필요한 건 금융이 아니라는 거죠. 복지와 일자리죠.
예. 이게 굉장히 언어가 규정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네. 은연 중에 그냥 서민금융, 네, 서민금융 네, 하게 그렇죠. 됐는데요. 그래서 금융이 너무 이렇게 일반화되고 너무 사실은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네. 또 어느 정도는 규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호해야 되는 울타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울타리를 만들기도 전에 마치 금융이 복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 인식이 돼 왔고 근데 이 금융이라는 건 철저한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사적 계약이고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자기 책임이 아니라 도덕으로까지 단죄를 하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그 투명인간이 돼 있는 채무자들 편을 선다는 게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럽고 네. 심지어 사회인식 전반은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냐 아예 굳어져 있는 이 사회인식이 전제돼 있다 보니까 이 정치 영역에서 누구도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걸 많이 네.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20대 국회에 네네.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실 텐데 네네. 밖에 계실 때는 뭐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치권을 비판도 하고 네네. 쓴소리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직접 당사자가 됐어요. 네네. 정치인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좀 느껴지시나요? 저는 제 분야에서 쓴소리를 많이 했죠. 네. 일반적인 그런 정치 지형에 대한 거는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이제 그런 민생 문제라든가 이 가계부채 문제의 소극적인 거에 대해서 네. 계속 이렇게 아우성을 친 거죠, 일종의. 네. 근데 저도 일단 조금 더 그때 당시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책임의 문제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가볍고. 네. 예, 물론 그때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채무자들을 돕는 예, 그런 입장일 때는 상담해주고 그렇죠. 조언해주고 예, 이런 네네. 거였는데 그럴 때는 사실은 많이 못 도와드리면 그냥 마음이 아픈 거고 도와드리면 그게 고마운 상황이 되는 거고 네. 예, 거기서 이제 내가 못 도와드렸다고 해서 책임이 막 제기가 되고 그렇죠. 비난받고 이러진 않았죠. 근데 이제 정치를 하면 다를 것이다라는 거는 예, 맞아요.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네. 주변에 선후배들이나 아니면은 선배 의원들께서 조언이나 이런 말씀 해주시나요? 많이 해주시죠. 예, 주변에서 조언을 너무 많이 해주셨고, 네. 제가 친구들한테는 조언하지 마. 그랬죠. 다 알고 있어.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하겠니. 그러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정도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도 있고 우려도 있겠죠. 우려도 있다. 예, 우려도 네. 있고 또 그런 정치에 대한 좀 이렇게 실망감? 그렇죠. 계속 그게 쌓여왔죠. 네, 그런 근데 게 왜, 있으니까. 네. 왜 근데 계속 그렇게 대표로서 상담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지 왜 정치권에 가야 돼? 이런 의문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의문은 네. 네, 별로 안 들었어요. 조금 있었고요. 네.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주빌리 은행 하면서 이게 굉장히 크게 외쳤잖아요. 네. 정말 채권이 무수하게 버려지고 있다. 버려진 채권도 추심을 당한다. 네. 예, 버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추심이 끝나지 않는다. 심지어 때로는 채권이 죽었는데도 이걸 다시 살려서 추심한다.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몰랐던 부분을 주빌리 은행이 이제 조금 쉽게, 우리가 1,500억 원의 채권을 불을 태워버렸어요. 네. 근데 그 채권을 사는데 1억 원밖에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니 어떻게 1,500억 원의 채권이 1억 원밖에 안 들었지? 네. 하면서 이제 그 현실의 문제는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채권이 버려지고 무책임하게 헐값에 땡처리되고 네. 그러나 그 땡처리로 매입한 채권도 채권이라는 무시무시한 권리는 다 보존받고 그래서 1,000원 주고 산 채권으로 압류하고 그리고 통장 압류하고 네. 살림살이 압류하고 그리고 추심하고 집 전화하고 찾아오고 네. 1,000원 주고 산 채권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지나서 200만 원 못 갚았는데 1,000만 원 갚았는데 연체 이자로 1,000만 원 더 갚아라. 할 수 있는 게 채권 시장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우리가 그래서 1억 원밖에 안 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다음 쏘 아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먹으면서 얼마를 태울 수 있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운동을 벌린 이유가
일단 현실을 고발하고 그러면 이 고발을 기반으로 네. 누군가 이 제도가 왜 이러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도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뭐 많이 들었던 얘기가 오히려 그거죠. 예, 그렇게 이번에 자꾸 가서 모금해서 제대로- 하지 말고 그 정치를 해라. 오히려 정치에서 네. 제대로 바꾸자. 근본적인 원인을 네. 제거하자. 예, 그래서 수강생들 중에 그렇게 막 그 교육을 듣다 흥분해서 네. 화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원하신 그런 면이 있네요. 이제 제도를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 네가 책임져라 이거죠. 나는 그 당신이 얘기하는 그 불편한 얘기를 듣기가 싫다. 예, 내가 사는 세상이 설마 그렇게까지야.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한테 그 얘기를, 그런 불편한 얘기를 듣게 하지 말고, 네. 저기 정치권 가서 얘기하든가, 아니면 그 직접 정치를 해서 제도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뭐, 그게 그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모든 걸 다 설명하기는 조금 민망한 네. 얘기지만, 사실 저도 그런 문제의식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이 시장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렇게 그 대부업체든 아니면 이렇게 뭐 캠코가 됐든 다 네. 발로 뛰어다니면서 그 자료조사들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금융위 관계자분들 만나고 캠코랑도 통화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돌려 하거든요. 뭐 세금이 투입된다. 네. 아니, 똑바로 말씀하십시오. 세금이 뭐가 투입되느냐. 예. 자, 국민행복기금이 280만 건 갖고 있는데 채권을 280만 건을 갖고 있어요. 네. 여기에 세금 한 푼이라도 썼느냐? 음. 그러면은 막 얼버무려요. 그래도 그게 공적 자금이 결국은 세금이고 어쩌고 저쩌고. 예. 은행에 쓴 그 공적 자금. 아. 은행에 쓴 거예요. 이건 예. 채무자 구제하려고 쓴 돈이 아니에요. 은행에 지원을 예, 하고 이런 은행에 거예요? 공적 자금을 예. 썼어요. 그래서 죽어가던 은행 살렸어요. 어. 그때 참여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니네 살아났으니 사회공헌해라. 그래서 너네 말고 힘든 이 채무자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할 테니 돈 내놔라. 네. 해서 조성한 게 신용회복기금이에요. 어. 예, 이거를 세금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네. 예, 은행에 퍼준 거지 채무자한테 퍼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은 갚은 거예요. 하하. 은행은 갚은 거잖아요. 갚은 돈으로 예. 시작한 사업이고 이 사업도 정부가 그동안 수익 사업을 했어요. 그걸요? 예, 그걸로 수익 사업해서 채무자들한테 받아서 네. 돈을 남겨서 예.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던 건데 자, 정부의- 다시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세금 예. 한 푼이라도 투입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따지면 한 푼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자꾸 거짓말하냐? 네. 참 정부의 논리 예. 들으시면서 어이가 없네 이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렇게 따질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그렇죠. 기존의 일반인들이, 의원님들이 예. 기존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못 따져요. 왜냐하면 이걸 연구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인 재윤경 대표가 국회의원이 돼서 네. 그거를 따져주겠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기보다는 네. 현장 현장의 소리를 예, 들어온. 에서 그 일을 계속 이렇게 채무자분들도 만나고 네. 뭐 그리고 너무 막 그 답답한 하소연들도 많이 듣고 저희도 너무 답답하니까 이거저거 들춰보고 뒤져보고 네. 찾아가서 하소연들 저희도 뭐 대부업체에도 하소연해보고 뭐 지자체에도 하소연해보고 정부에도 하소연해보고 많이 해봤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정말 이걸로 끝나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집요할 정도로 좀 힘을 갖고 네. 이 그 실제로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모순부터 한번 털고 가자. 예. 그리고 국민들에게 자꾸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서 네. 정말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냐. 네.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사실은 이 돈을 무책임하게 빌려주고 무책임하게 추심하고 무책임하게 이 시장의 네. 채권을 내다 파는 금융회사의 모럴 해저드 이거 정확하게 따져볼 그게 근거를 충분히 네. 갖고 그 활동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재윤경 당선인의 정치 입문 계기에 대해서 쭉 들어봤는데 정치 하셔야겠네요.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 번호를 받으셨어요. 네네네. 그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뭐 기쁨? 아니면 무거운 책임감?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이게 좀 궁금하네요.
뭐 저는 이제 안정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책임감은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아, 왜냐하면 그 안정권이 아니어도 정치를 하겠다고 일단 선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비례대표 신청 자체가. 네. 그러면 안정권이 아니어도 저는 그 이후부터의 모든 저의 활동은 정치랑 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사실은 책임감뿐만이 아니라 네. 저는 사실 오히려 이제 제대로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더 내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두려움 그리고 좀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좀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뭐 제일 두려운 게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에 오르내리는 그렇죠. 예 그런 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원래 또 굉장한 개인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예 저는 막 이렇게 좀 리버럴에 가까운 사람인데 네. 네. 이제 뭐 다 이제 오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를 사실은 이제 비례대표 신청하기 전에 굉장히 오래 생각을 했고요. 네, 오래 생각했고 오래 그 여러 경로의 제안을 가지고 정말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자신이 없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 근데 안정권 번호를 비례 신청할 때 이미 그거는 시작된 거고요. 그걸 다 내가 일부는 희생해야 된다. 그리고 한 4년만 좀 그래 좋다.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자.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이제 안정권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게 좀 신기했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그렇죠. 안 될 가능성에 또, 대해서 많이 생각했거든요. 예. 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 아니요.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시작한 거죠. 저는 비례대표 신청 자체가 정치적 행위고, 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전에 그냥 비례대표 신청 이전에 했던 거랑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신청 자체로 네. 정치가 시작됐으니까. 네, 그리고 그게 내가 선택한 당에서, 이전에는 그냥 외부의 민간 단체의 사람이, 제안하는 내용이라면, 네. 그래도 당신들하고 한 식구가 돼서 내가 이걸 제안한다 해서 받아들여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선거라는 공간에서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를 조금 더 소속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한 식구가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더 들어달라라는 게 저는 일단 1차적 목표였어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그 당에서 초기에 많이 제안했던 거는 지역구예요. 지역구고 영입 한참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영입도 그거는 조금 자신이 없고 영입이라는 게 저랑 걸맞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역구는 더더욱 자신이 없고, 네. 그리고 정치를 한다면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영입 일정과 그때 막 이런 일정은 다 네. 다급히 돌아왔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이렇게 거절을 하고 천천히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신청을 했더니 영입 제안을 하셨던 분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비례는 번호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제 대표는 예. 당선권에 들기 힘들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예. 괜찮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당선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망가진다. 그래서 제가 왜 망가지냐 네. 그랬어요. 저는 처음부터 목표가 당선권이 15번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한 17번 정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랬어요. 네. 농담 아니야, 예. 장난치냐. 근데 전 진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고 네. 17번이면 자유롭게 그 국회에는 못 들어가도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냐. 제가 막 그랬더니 그렇군요. 황당해하면서 네. 이런 그래서 그냥 어제도 이렇게 그 어떤 의원님 만나서 네. 정말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말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황당해서 제가 뭐 하는 건가. 그래서 뭐야? 안 말렸다는 거예요. 아. 예, 안 말리면서 예. 그러면서도 좀 걱정을 했는데
돼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게 중앙위에서 네, 그래서 투표로 좀 특이한 경로로 제가 이번에 그러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른 네. 그런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네네. 비례대표 지원을 하시고 도전하셨는데 네. 아무튼 이제 20대 국회에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네. 자, 이 총선 과정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네. 제가 김해에서 네네. 한번 뵀습니다. 네. 덕훈 유세단하고 같이 유세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덕훈 유세단이 아닌데 어떻게 오셨지?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고 네. 저도 신기하게 찾아봤어요. 제가 네. 이렇게 유세 하시면서 다니시는구나. 네네. 제가 그때 말을 걸고 싶었는데 그날 워낙 이게 바빠가지고 저희가 그렇죠, 네. 오장박이 간다느라고 막 정신없이 막 왔다 네. 갔다 하느라고 인사는 못 드렸는데요. 직접 유세해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좀 적성에 맞던가요? 너무 힘들죠. 예, 너무 네. 힘들고요. 사실은 그 김해는 되게 좋았죠. 왜냐하면 거기는 그런 유세가 필요한 네. 그 지지자분들 그리고 공간 예, 그런 게 그 조금 환경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유세가 전혀 어색하지 않고 뭐 너무 막 그 눈살 찌푸리고 뭐 이런 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유세가 아니죠. 네. 그래서 그 되게 좋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즐겁게 할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뭐 가령 지지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거기 그 장소에 있는 분들은 자기 일상을 살아야 되는 분들인데 우리가 가서 차를 세워놓고 막 떠드는 게 네. 제가 유권자일 때 참 싫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제가 유권자일 때 너무 싫었어요. 네. 그래서 늘 그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은 후보가 그러면 더 싫죠. 아니 뭐 저는 좋아하는 후보도 안타까웠어요. 왜 저렇게 할까? 그래서 참 그렇게 생각을 제가 유권자일 때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후보가 돼서 제 유권자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를 온전히 하기가 네.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뭐랄까 그게 돕는 입장이지 그렇죠. 예. 제 지역구 선거가 아닌데 아닌데. 제가 그런 걸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고 네. 당이 결정한 방식으로 제가 유세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 일단은 이제 저의 그 감각은 있자 이렇게 열심히. 필요한 대로 하자 그렇게 네. 해서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그 김해 같은 경우는 생중계 생방송을 네. 했었는데 네. 댓글에 재윤경이다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주의 깊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 방송을 비디오로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좀 드는데 다음에 네, 네. 모시도록 하고요. 네. 그만큼 열심히 뛰셨어요. 네, 뛰시고 하셨는데 뭐 기억에 남는 일이나 에피소드 이런 게 좀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거는 네. 그 성남에서 이제 문 대표님이 오신다고 맞아요. 할 때, 예, 네, 예. 그때 이제 저에게 그때 합동 유세를 하는데 이제 사전에 문 대표님 오시기 전에 지원 유세로 좀 때워달라 이거죠. 네, 우리 김병관 그 캠프에서 예, 저한테 요청을 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문 대표님 오시기 전에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데 네. 딱 하려고 몇 마디 시작했는데 네. 네, 문 대표님 오신 거예요. 몇 마디 시작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네. 우리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를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쪽을 쳐다보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쪽으로 쫙 가서 저 혼자 바보가 되는 거죠. 네. 문재인 대표를 소개하는 사회자가 됐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근데 아직 시작을 인사만 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시 제가 사정을 해서 제가 금방 끝낼 테니 아, 예, 잠깐만 들어달라. 그러고 얼른 하고 후다닥 내려왔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주인공이 아니니까 예, 주인공은 이제 거기 후보들. 네 분의 네. 후보님들이고 또 문 대표님 계시고 그래서 얼른 무대 뒤로 빠지려고 하는데 누가 네. 막 불러요. 오, 예, 네. 누가 막 불러가지고 뒤를 돌아봤더니 예, 문 대표님이 거기에 쫓아오셔가지고 문재인 대표님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 악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또 이 꼼꼼한 인격과 품격 예, 완벽한 와, 인격에 정말 그 정신없는 네. 와중에서도 네. 오셔가지고 네. 격려해주시고 네. 인사해주시고 야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네. 이게 늘 완벽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저희가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그걸 느꼈고요. 그걸 느끼셨군요. 네. 네.
그날 분위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엄청난 야탐역 광장에. 열기와, 네. 김병관 후보는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막 나중에 보니까 영상이 정말 다이내믹하게 그쵸.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스타트업 기업의 이렇게 성공한 CEO로서 네. 색다른 또 선거 유세를 보여주셔서 놀라웠죠. 네. 그렇군요. 네.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힘을 보태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됐습니다. 총선 결과 보고 놀라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습니까? 기자들은 다 놀랐어요. 네, 저는 사람들이 저의 그 예측을 늘 안 믿어요. 저 이상하게 낙관 잘 될 것 같은데. 아, 그랬어요? 네. 예. 도대체 왜 우리가 질 거라 그러지? 그러면서 그랬더니 됐고 뭐 그래요? 사람들이 다들 그래서 아니 생각을 해봐. 수도권이 왜 우리가 지지? 네. 그러니까 다들 보면은 이제 구도로 보잖아요. 정치 네네네. 선거를. 예. 야권이 분열됐으니까 새누리당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 네네. 어부지리 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유권자들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권자들이 결국은 뭐 어느 정도는 그냥 나는 이번에 새누리당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라고 한다면,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는 야권 지지자들은 다른 당을 찍었겠죠. 분열돼 있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수도권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뭐라고 했냐면, 니네 단일화해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 얘기가 뭡니까? 새누리당을 안 새누리를 심판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좀 물론 못마땅하고 민주당이 우리 당이 그동안 보여왔던 불신의 모습이 있지만 참 이렇게 너무 죄송스럽게도 너무 불편한 투표를 하시겠구나.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자주 그랬고. 저유권 살 때. 그 못마땅한 불편한 투표를. 그렇지만 이번에 정말 한번 이렇게 제대로 해봐라. 라는 의미로 투표를 했던 것처럼 수도권은 저는 좀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다니시면서 느끼시고 다니시면서도 주위에서 많이 느꼈고요. 많이 들으시고. 야, 이 뭐 기자들보다 훨씬 낫네요. 아니죠. 저는 늘 이런 식으로 낙관적으로 해석한다. 저는 대선도 질 거라고 눈꽃만큼도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예측은 별로 신빙성은 없습니다. 정말 대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도 마음 아파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어쨌든 여소야대 전국이 된 총선 결과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굉장히 이제 그 민주당, 우리 당이 도망갈 데가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우리에게 야권 분열이니, 야권 분열이니, 우리 힘이 없으니 해서. 맞아요. 그동안 들은 얘기 제가 종합해보면, 아니, 우리 의석수가 이렇게 적은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걸 뒤집을 수가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소수야당이라는,
이런 이제 도망갈 핑곗거리가 사라졌다는 면에서 굉장히 이거는 이제 무거운 책임감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좋은 점을 생각하면, 실제 제가 오늘도 금융 관계자분들을 좀 만나 뵙고, 네. 또, 예, 가끔 이제, 그렇게 정부 관계자분들이 연락도 오시고, 아. 이제 미팅도 좀 한번 해보자 할 때, 네. 좀 다른 걸 느껴요. 공기가 달라졌네요. 네. 그래도, 예, 이제는 함부로 무시 못할 것 같은 느낌은 실제로 야당이면서 소수당이면 정부가 대하는 태도 자체가 조금 다른 건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 그래도 안 주고. 그렇죠. 버티고. 네. 왜냐하면 이게 정부 입법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여당하고만 잘 협조하면 돼요. 어차피 다수당이니까. 그래도 네. 법안이 통과되니까. 네. 근데 정부 입법이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이제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도 가령 서민금융진흥원 관련해서 이제 곧 출범식도 할 거고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개정안을 낼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기서요? 네. 그게 보니까 막판에 너무 이렇게 급하게 통과되면서 몇 가지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짚었어요. 근데 네. 우리가 소수고 야당이면, 예, 결국은 이런 얘기는, 예, 정부에서, 예, 듣는 신용만 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냥 문제 제기로 얘기해봐라. 끝나요. 예, 문제 제기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 여당하고 얘기하면 돼. 이런 네,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는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유리한 환경만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만은 없다라는 게 의석수에서 이제 정부가 느끼는 압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네. 저는, 조금 더 이럴 때, 우리가 이 민생 법안들, 아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밀어붙여서 전월세 문제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그렇죠. 예, 우리가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네. 그래서 임대차 보호 이런 거 그다음에 이 서민금융 관련해서 정부가 굉장히 너무 채권자들만 입장을 대변해 왔던 거 이런 거를 좀 최대한 좀 자꾸 이렇게 견인하고 잡아 끌고 해서 지금, 예, 초기에, 예, 아주 신속하게 힘을 발휘해서 성과를 내야 되고, 네. 또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희망을 좀, 그러니까 처음 해봐서 잘 모르지만.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고, 네. 그리고 국민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네네. 여소야대 국면인데 정말 잘하나. 네, 우리가 맞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네. 정부 아래에서 신음하던 그런 고통을 네. 덜어줄 수 있나. 네. 그걸 시험하고 있죠.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 점수를 잘 받아야 시험을 네. 통과해야 내년 대선도 희망이 네, 있는 네, 거고요. 네.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어때요? 초선 의원들 얘기 많이 해보면은. 하시죠. 예. 네, 많이 하시고요. 아직 초선 의원님들 또 상당수가 절반 이상이 네. 한 70% 가까이가 지역구 의원님이시라 아직까지는 이제 지역의 당선 인사 네. 많이 다니셔가지고 조금 이제 여기까지 구체적인 어떤 상임위 활동을 저처럼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기는 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저는 비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아예 이렇게 목표를 조금 이렇게 좁혀서 네. 예, 명확하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초창기 의제 설정을 해놓은 상태여서 좀 계속 분위기를 이렇게 타진을 해보고 다니는 거죠. 네, 금감원도 만나보고, 네, 금융위도 만나보고, 그래서 협상의 여지를 슬쩍슬쩍 던지고, 네. 여기까지 좀 해달라. 네, 면이 서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네. 예, 이런, 이렇게 몇 가지 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충분히 얘기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전보다는 예. 좀 나은 것 같아요. 저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제가 속고 있는 건지. 자, 제가 속는 건지도 모르죠. 결과는 저희가 6월 돼서 이제 국회가 열린 다음에 네네네. 평가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재은경 당선인의 감이 촉이 맞았는지 네네. 그때 다시 네.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네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네. 예, 유권자분들도 예, 그렇죠. 그런 정책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돼요. 제가 제일 불만인 게 그거거든요. 선거 때 계속 나오는 얘기가 정책 선거 안 한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정책을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언론도 네. 그렇고 예. 유권자들이나 시민분들도 조금 관심 안 가지시고. 네네. 예, 왜냐면
그거보다는 이제 대표가 어디로 갔다, 누구랑 싸웠다, 이런 얘기가. 개파 다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공천이 어떻게 됐다. 이게 이제 훨씬 이제 그 관심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저는 물론 뭐 유권자분들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의제를 그렇죠. 그 유권자분들에게 던지고. 매력적으로 네. 던지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이렇게 쉽게 네. 유권자분들이 관심을 기울일 만큼 정책을 잘 선보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자꾸 정책 활동을 해라. 네. 민생 활동을 해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은 정책 좋아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이게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고 우리 네. 삶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더민주 총선 메인 슬로건이 문제는 경제다, 네. 정답은 투표다 네. 였습니다. 네. 그리고 재미있었던 서브 슬로건 네. 4월 13일은 털린 지갑을 되찾는 날. 네네. 이런 문구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 네네. 그만큼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을 겨냥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맞습니다.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혔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실정 이걸 하나씩 잡아가야 될 텐데 아까 했던 그 말씀을 한번 잠깐 돌아가 보죠. 바로 이 국민행복기금 네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네. 거기서 나온 그런 대책인데요. 지난 3월에 금융위가 이런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3년 동안 네. 총 56만 명의 채무 네. 조정을 지원했다. 네. 성과다. 네. 자랑했습니다. 네. 잘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참 이제 자화자찬을 왜 이렇게 하실까? 네, 그 얘기를 우리 그때 당시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당에도 이제 네. 페이퍼를 작성해서 아하. 네,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과 관련돼서 특별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저에게 그 비례대표 개인 공약으로 네. 거기에서 이제 이 국민행복기금의 문제도 한번 지적해라.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죠. 네. 오늘 기사는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오마이뉴스 쓴 거 아닐까요? 아무튼 예. 제가 뭔가 브리핑이 너무 재미가 없었나 보다. 네. 이렇게. 근데 워낙 그 현장에 기자분들이 많이 가 계시니까. 그때 한창 또 선거 때고 네, 하니까 전문가에 예. 의해서 이렇게 한계가 있었죠. 근데 네. 이 그 56만 명을 한 것이 뭐 수치적으로는 뭐 애초에 그 행복기금이 뭐 322만 명을 할 건데 그것도 단계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뭐 하면 뭐 이렇게 했었나 봐요. 네. 뭐 나중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기네가 했었대요. 근데 목표치에 비하면 초과 달성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그 목표치를 초과했느냐 미달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다. 예, 숫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예. 행복기금의 구조가 문제다. 이 행복기금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80만 건의 채권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채권이 뭔지 아세요? 채권은 불량 채권 이런 거겠죠? 근데 아무래도? 불량 채권을 우리가 조금 더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연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체하고 연체된, 있는 예.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왜 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채권, 그러니까 그 빚을 진 사람들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행복기금이 빌려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원래 카드사에서 빌리고 뭐 은행에서 빌리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세금을 가지고 이런 연체된 채권을 행복기금에서 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예.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예, 여기에 세금이 한 푼도 투입이 안 됐다는 거. 첫 번째는요. 아까 네. 말씀드린 그 얘기 중에 그 하나인데 은행에다가 지원한 거. 네, 그 은행에 공적자금 지원했던 그 돈이 기반인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요. 행복기금이 구제해 주려고 산 게 아니고요. 네. 은행하고 카드사하고 금융회사들이 먼저 버린 채권이에요. 버렸어요? 먼저 버린 채권입니다. 왜 버린 거죠? 걔네는 부실 이 비율을 유지해야 돼요. 예. 부실 자산이 연체율이 없어야 늘면 되는 안 거죠. 돼요. 예, 부실 부채가. 자산 비율이 늘면 안 되니까 예. 3개월 연체된 채권 연말에 막 버려요. 저는 진짜 많은 분들한테 아까 왜 우리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네네. 깜짝 놀란다는 게 이 대목이에요. 금융회사는 3개월 지난 연체 채권 연말이면 다 상각 처리 한마디로 버린다.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리면 어디 갚아야 가는 되냐 안 갚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요. 네. 그러면 버렸으면 안 갚아야지 그걸 왜 그렇죠. 갚냐. 예, 그렇죠? 예, 예. 버렸는데. 버렸으면 끝인데 그걸 대부업체 헐값에 팔아요. 그걸요? 판단 말이에요. 예. 아니 이 구조를 네. 예, 이 구조를 세금도 아니고 은행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 조성한 기금 가지고 요 채권에 막 그 팔리고 맨 끝에 있는 채권들을 예, 확보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280만 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280만 건 어떻게 할 거냐잖아요. 이 채권이 무엇이냐는 일단 풀렸고요. 네. 이 채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정상적인 국가라면 세금도 들어간 채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가난해서 10년, 20년 연체하신 분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한테 예, 국가가 빚을 갚으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 빨리 새 출발하라고 해야 됩니까? 새 출발을 시켜야죠.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렇죠. 우리나라 사회에 네네. 안정화되는 그런 길인데. 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네. 그래도 능력이 되면 형편이 되시면 조금이라도 갚으십시오.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염려도 있잖아요.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아니, 모럴 해저드는요. 네. 이거죠. 은행하고 카드사들이 네. 왜 버리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렇죠. 잘못된 거다. 모럴 해저드는요. 네. 버리면 안 됐던 거예요. 은행하고 카드사들이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헐값에 팔았다 그랬잖아요. 네. 10%에 판다고 치죠. 그럼 채무자한테 30%만 받고 끝내든가. 자, 그러면 10%에 파는 것보다 20% 더 받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리고 할 수 있는 채무자는 거죠. 예. 그렇게 막 연체이자 붙어갖고, 왜냐하면 이게 사고 팔리는 가운데 빚이 불어나잖아요. 네. 예. 그 고통을 안 겪고 30%의 채무 조정했을 거 아닙니까? 혹은 이분이 보니까 30%는 좀 아니고, 저는 한 50%는 갚을 수 있어요. 70%는 갚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채무 형편에 조정 따라서. 프로그램이 채권자가 자기 스스로 자체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연체되네. 아우 귀찮아. 버려. 자기 돈도 아닌데 예금자 돈을. 어떻게 그래요? 그렇잖아요. 함부로 빌려주고. 예. 상환 능력 따지지도 않았으니까 그렇게 연체율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갚을 능력이 없는데 빚을 많이 빌려준 예, 거죠. 빌려준 네. 그런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은행권에. 그렇죠. 그리고 정부도 그랬고. 정부도 뭐, 그 월 소득의 40%까지 빚 갚는데 쓰지 말라고 법을 정해놨더니 그 60% 늘린 게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잖아요. 예. 아니, 세상에 월 소득이 60%까지 빚 갚는데 쓰래요. 그것도 담보 대출만. 예, 여기 카드 대출 이건 다 또 별도예요. 예. 이 얘기는 뭐예요? 버는 돈 다 빚 갚대 써라. 그래도 된다.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정책은 누가 지지했습니까? 금융회사들이 지지한 거예요. 그리고 법을 만들어 달라고 얼마나 로비를 했겠습니까? 네. 그러니 결국 뭐냐면 상환 능력이란 뭐예요? 소득이 상환 능력이에요, 이 사람들은. 소득이 원래금이에요. 네. 생활은 관심도 없어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 영업을 해왔던 거죠. 예. 이 모럴 해저드는 왜 그것도 내 돈 갖고 한 것도 아니고 남의 예금자 돈으로 해놓고 연체되면 빨리 버렸지 않느냐. 니네 왜 최대한 더 회수하려고 노력 안 했느냐. 네. 오히려 저는 그거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왜 10%에 파느냐. 더 회수했어야지. 계속 그렇지 가지고 않습니까? 예. 더 회수해서 없앴어야지. 채무조정해주고, 예, 채무조정해주고, 더 받아라 이 얘기죠. 그 사람 아니, 빌려줄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채무자의 인권만이 아니고 네. 예금자 입장에서도 금융의 건전성 이 측면에서도 금융회사가 얼마나 모럴 해저드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일단 얘네들이 도덕을 안 지켰어요. 네. 그러고서는 이 가난해서 못 갚는 사람들의 채권이 빚이 쌓여갖고 연체이자까지 쌓여서 헐값에 막 돌아다니는 걸 정부가 세금도 안 들여갖고 280만 건을 확보했는데 이거를 새 출발을 시켜주면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죠? 도대체 나는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네. 좀 어떻게 보면 채권자 위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왜냐하면 네. 그동안 계속 이런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만. 예. 네, 여기 하다못해 야당 국회의원님들도 그랬어요. 예. 제가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이걸 새 출발 안 시켜주고 이렇게 네, 여기서 그렇죠. 새 출발을 하면서 안 시켜주고 빚을 살아나고. 갚으라고 해요. 예.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좀 깎아주긴 해요. 반은 깎아줍니다. 반, 예. 그러면 반이나 깎아줬으니까 고마운 거 아니냐. 근데 자기들이 발표해요. 그 사람들의 월 소득이 40만 원이에요.
네. 월소득이 40만 원이고 이 행복기금의 채권의 평균 빚이 1,000만 원이에요. 이거 500만 원 깎아지고 500만 원을 받으면 네. 10년 동안 나눠 갚으니까 한 4만 얼마씩 갚아야 돼요. 자, 40만 원 버는 사람한테 우리가 500만 원 깎아줬으니까 앞으로 4만 7천 원씩 저기 10년간 계속 갚아라. 이게 정부가 할 일이냐. 이거 받을 수 있는 네. 돈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이 채권은 거의 공짜. 아니면 굉장히 헐값에 샀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세금도 예. 없이 예, 네. 헐값 샀어요. 근데 그러면 한 3% 평균 자기네 매입 비용이 5%래요. 예, 행복기금이. 네. 자, 5% 샀는데 50% 받아요. 어유 남네요. 남죠? 45%.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남죠. 45% 남습니다. 남는 돈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어디로 가요? 은행에 배당을 하겠답니다. 이게 행복기금이에요. 야. 은행에서 채권 버렸는데, 예, 그 버린 채권을 예. 싹 사가지고, 예. 예, 그것도 좋은 의미로 그 조성했던 기금 가지고 사가지고, 그리고, 예, 수익 사업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하여튼 막 그냥 쥐어짜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거 가지고, 예, 돈 남겨서 은행한테 은행에. 갖다 줬대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국가가 이럴 수 있느냐. 아, 이거 말도 안 되네요.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국민행복기금입니까? 이건 완전히 국민 추심 프로그램이죠. 국민 추심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은행을 위해서. 은행에 영업을 대신 띄워주고 계시죠. 야. 은행뿐만이 아니고요. 예. 추심회사에 또 이걸 위탁을 해요. 네. 추심을. 어허. 예, 좀 기가 막히잖아요. 그 행복기금인데 행복기금에 대한 협약을 네. 추심회사 위탁을 하는데 추심회사에 간 돈이 지금 3년간 1,0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추심회사 배불리고 은행 배불리고. 근데 이 얘기를 아무리 이렇게 예. 해도 이렇게 막 복잡하잖아요, 이 얘기가. 어렵죠, 이게. 복잡하잖아요. 수치 나오고 돈 얘기 나오고.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네. 제가 이 얘기를 하여튼 우리 때 누구지? 그 주진영 네네. 예, 이 부단장님이 정책을 했잖아요. 하셨는데, 가서 한 5시간을 설명을 했어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네.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지금 재윤경 씨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우리 공약 국민행복기금 청문회로 가자. 오, 괜찮다. 그러셨어요. 예.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든든한 지지자를 만난 기분이다. 아니, 이건, 정말 이건 너무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정부가 이럴 수가 있냐. 이건 잘못된 사업이에요. 잘못된 사업입니다. 아니, 근데 이걸 가지고 금융위에서는 어떻게 성과라고 자랑할 네네. 수가 있는지. 제 말이요. 그래서 계속 물어요. 예. 네,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도 이분들이 그 대법체 추심당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근데 대법체랑 대법체에서 추심하는 거랑 안 달라요. 안 달라요. 예, 안 다른데 자꾸 다르대요. 음. 그래서 일단 대법체 추심당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전화 5번 받을 거 2번 받아서 다행이다 얘기하시는 거냐. 네. 뭐 압류도 다 행사되고 뭐 이러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뭐냐면, 네. 돈이 남겠습니까? 돈이 안 남는다는 얘기는 5% 샀는데 50% 회수했는데 돈이 안 남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네. 중도의 탈락률이 더 높다는 얘기거든요. 탈락. 그러면은. 탈락하면 이분들은 연체이자 폭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못 갚게 돼서. 네. 거기서 예. 탈락되는 경우. 네. 실제로 탈락률이 높고요. 그러면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는 탈락률이 높다는 얘기인데, 예. 탈락하면 그 개인들이 연체이자 폭탄 맞는 거 아시느냐. 그랬더니 또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하시다가 그래도 뭐 신용상의 불이익, 이미 신용상의 불이익은 끝나셨다 이분들은. 그리고 또 은행의 배당, 설마 우리가 은행에 배당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바꿔라, 은행 규정을. 은행 배당 안 한다고 하고 주식회사 청산해라. 이게 또 주식회사예요. 그래요. 예, 상법상 주식회사로 만들었어요, 행복기금을. 그랬더니 뭐래요? 금융위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아니, 얘기 안 하죠? 예, 거기서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얘기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좀 이거는 네. 예, 행복기금 얘기랑 그다음에 그 채권의 거래 시장 우리가 1200조 빚이 다가 아니에요. 1200조는 연체하지 않은 빚이 1200조예요. 아니 저희 1200조 그 가계부채 엄청나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연체하지 더 있어요. 않는 빚이 1200조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체되면 다 버린다고. 네.
예, 버려지나 시장에선 추심하고 있다고. 예, 그 빚의 규모는 금융위도 몰라요. 네. 어느 정도 될까요? 다 하면. 진짜 몰라요. 근데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특히 거기서 소멸이 완성된 채권 얼마나, 예보가 한 3조 갖고 있던데요? 제가 있죠. 대부업체 한 군데 갔더니 1조 7천억 갖고 있던데요? 대부업체 한 군데입니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수백조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아니, 뭐 수백조 더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수조사부터 하시라고. 어떻게 외환위기 그 채권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외환위기 직후에 채권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사망하신 분들 채권도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 이 부실채권 시장과, 그냥 가격이 연체하지 않는 빚 1200조도 심각하지만, 네. 여기서 연체하자마자 당하게 되는 인권 침해. 이게 바로 부실채권 시장의 참상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뭐 남 드라마, 얘기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 드라마, 영화는 막 물리적으로 폭력을 네, 행사하잖아요. 네. 여기는 그렇지는 않아요. 어. 더 무시무시해요. 법적으로 다 해요. 유치장에 보내고요. 네. 예, 그 법적으로 더 무시무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깡패 분들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회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럼요. 거죠. 주민등록 말소시켜 버리는데요, 뭐. 네. 그러니 이 분들의 규모 파악도 못 하고 있고 채권도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채권 이력제를 해라. 그랬더니 그게 돈이 많이 이거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네. 어떤 면에서는 금융위 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 그렇네요. 시장의 속사정을. 예. 그래서 뭐 예보에 그 정도 돈이 그 부실채권이 있었는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예보가 어느 대부업체에 팔고 있는지도 제가 대부업체 그 다니다가 봤어요. 네. 예, 직원 2명인 영세한 대부업체 예보가 그 부실채권을 팔았더라고요. 네. 한 10년 동안 예보 채권만 취급했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부실한 영세한 대부업체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팔고. 그래서, 예? 내가 막 아니, 무슨 채권을 거래하신다고요? 그랬더니, 우리는 예보권만 해요. 야, 제가 세상에. 너무 놀랐어요. 공공기관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겠네요. 정말 그렇죠. 이번 국회에서는 네. 제도적으로, 네네. 법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열심히 이제 네. 자료 조사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각 음. 기관별로 이제 금융위도 모르는 것까지 들이밀어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네, 더 하고 네. 한 번은 어쨌든 이 시장의 전반적인 정리를 하고 이래야만 지금 갚고는 있으나 뭐 많은 분들이 또 자꾸 그 얘기하잖아요. 성실하게 갚는 사람. 저는 뭐 성실하게 갚는 사람이란 표현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네. 왜냐면 못 갚는 사람은 불성실해서 못 갚는 게 아니거든요. 예, 형편이 안 돼서 못 갚는 예. 거지. 형편이 돼서 갚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지금은 내가 갚고 있지만 혹시 너무 고통스러울 땐 채무자가 보호받으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금융회사하고 채권기관하고 내가 협상할 수 있다. 네. 이래야만 그 채무자분들도 조금 빚 때문에 쫓기는 심정으로 사는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상담 이런 것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네. 들어보시면은 정말 눈물겹고 안타까운 사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막 너무 화가 나죠.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니까 뭐, 진짜 아니, 60만 원 때문에 유치장 끌려간 사건을 이 접수를 받았는데 이분은 헬금융이죠. 이분은 60만 원을 못 갚았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통장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40만 원이 빠져나갔대요. 그러면 대충 20만 원만 20만 남은 원, 거잖아요. 예. 물론 그 이전에도 열심히 갚아서 더 갚았겠지만 뭐 하여튼 잔액이 그렇다 하니 그랬는데 네. 또 몇 년 지나서 또 그게 날라왔대요. 그 재산명시 신청서가, 재산명시 명령서가, 예. 그게 뭐냐면 법원에 가서 내가 재산이 없다는 걸 밝혀야 돼요. 예. 설마 20만 원 때문이 아니겠죠? 그래서 몇 년 사이 뭐냐면 이게 또 돈이 불었어요. 20만 원이요? 그렇죠. 돈이 또 이렇게 이자 불었어요. 그러니까 40만 원은 원금을 깐 게 아니에요. 이자를 깐 거예요. 네. 본인은 60만 원만 못 갚았으니까 60만 원에서 40만 원 빼갔으니 20만 원 남았겠거니 했더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 60만 원 못 갚았을 때부터 통장 압류 시간까지 해서 몇백만 원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몇백만 원 불어난 거에서 40만 원 뺐기 때문에 요 몇백이 또 불어서 수백만 원이 된 거죠. 그것 때문에 법원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못 나갔어요. 네. 그랬더니 일요일 날 한밤중에 애가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서 경찰 유치장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 재산명시 신청서가 사실은 법원에 2만 원이면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 60만 원짜리 채권은 시중에서 6천 원도 안 해요. 예, 6천 원짜리 채권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그 다음에 저한테 왔을 때가 뭐냐면 예, 유체동산 압류까지 당한 거예요 또. 그때 가서 이 유치장에 갔을 때 또 막 아는 사람들한테 변통해가지고 몇십만 원 또 갚았어요. 네. 근데 또 몇 년 지나갖고 또 찾아와서 이번에 살림살이에다 컴퓨터, TV, 냉장고에 다 딱지 붙이고 너무 핫딱지가 나가지고요. 제가 그 대법체에 전화를 했죠. 직접 전화하셨어요? 예, 저도 전화하고 우리 그 관리감독 하시는 네. 서울시 공무원한테 제가 신고도 하고 이제 뭐 그런데 직접 앞으로 많이 전화할 거예요. 네, 제법체 대표님들 많이 만나고 있고요. 네. 제발 그런 식으로 좀 하지 마라. 참, 이 채무자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인권도 없고, 네. 사회적으로. 이건 빚 못 갚아요. 그렇죠. 이건 갚는 게 아니에요. 이건 뜯기는 거죠. 맞아요. 이게 뜯긴다는 어떻게 표현이 정확하네요. 갚는 겁니까? 60만 원 빚졌는데 도대체 맨날 통장 뺏겨 유치장에 끌려가. 네. 그랬더니 누가 뭐 댓글을 그렇게 썼더라고. 그러게 갚지. 야, 참 이거 비정한 사회죠. 오죽하면 60만 원이 없었겠어요. 네. 그렇죠. 아니 통장 압류하고 다 한다니까요. 네. 예. 이 사람이 나빠서 60만 원 못 갚은 게 아니라니까요. 갚고 싶고. 수백만 원을 갚았는데 아직 남아있어요. 예. 예.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전화 한 통 했더니 저기 예. 그 채무 완납 증명서 끊어주시더라고요. 참,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굉장히 많죠. 저는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예, 빚 때문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고 겪었을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채무자 상담했지만 그 빚 때문에 네. 유치장에 끌려갈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예,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온갖 법 조치를 이게 원래 채무자를 예. 그 압박하기 위해서 만든 조치가 아니에요. 이 재산 명시 이거는 원래 탈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거를 채권자들이 악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이 법이 문제인 거죠. 그렇네요. 예. 그걸 악용해서 유치장에 넣는다? 네. 이게 너무 60만 원 때문에 그것도 뭐 알고 보면 네. 다 갚은 빚인데 이렇게 해서 뜯어갈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네, 이분들이 도움을 구하기도 전에 절망해서, 네, 극단적인 선택을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그 변호사님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네. 이런 거 아셨냐? 우리만 몰랐냐? 그랬더니 다 몰랐대요. 그렇게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악용해가지고 이렇게 예, 민변의 써먹고 있는 변호사님들, 걸. 참여연대 변호사님들도 다 몰랐던 거. 야, 예. 이건 정말 바로 잡아야겠네요. 예, 채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 네, 이거 네. 준비하고 있다고 언론에 많이 났던데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마다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금융회사의 소멸시효는 이제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5년 지나면 채권이 소멸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사람들이 또 그 어느 방송에서 저한테 5년만 버티면 되네요. 참. 그래서 저는 그 진행자님 같으면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물어보려다가 참았어요. 네. 참았는데 버틴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네. 그 뭐 50억, 500억 그 빚지고 안 갚는 것도 아니고 서민들이 500만 원, 1000만 원, 예, 많아봐야 2천만 원인데 말 그대로 못 갚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위해서 5년을 전화에, 방문에, 주민등록 말소에 온갖 압류를 버틴다고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버티는 게 아니고 못 갚으신 겁니다. 그 5년 이전에 이미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엄청난 권리가 있는데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 5년까지 못 갚았으면 당연히 못 갚는다 라고 생각하고 법에서는 채무자의 사실은 이 보호를 위해서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데 네. 이 소멸시효도 원래 이게 사인 간의 그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좀 그 채권자의 대항력을 한 번 더 만들어줘요. 그게 뭐냐면 소멸이 지났어도, 소멸 시효가 지났어도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표시하면 한마디로 갚겠다. 갚겠다. 라고 하면 채권은 다시 살아나요.
예. 그래요? 예, 소멸 그 중단이라고 합니다. 예, 소멸 완성의 중단이라고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그냥 죽었던 채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네요. 네, 예. 네. 아니 근데 그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니까 뭐 그런 선의에 의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악용하는 거죠. 네. 10,000원만 갚으면 절반 깎아줄게. 그래서 그 시효를 늘려가면서 예, 계속 그러면 10,000원을 갚아요. 갚는 순간 채무 전체가 살아나요. 야, 네. 혹은 아유 형편이 어려우시죠. 그래도 좀 갚아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이렇게 곱게 웬일입니까, 얘기해요. 이게. 그러면 제가 갚아야 되는데요. 요금. 그럼 또 살아나요. 너무 예. 무서워요. 그렇죠. 예. 이런 추심과 그리고 그래서 이런 소멸이 끝난 채권도 예,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죽은 채권 부활 금지라는 게 그거예요. 거래 예. 못하고 추심 못하는 거. 참, 꼭 필요합니다.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예. 이것도 저는 그러죠. 아니, 이게 뭐 이렇게 과격한 법입니까? 잘했어요. 이게 너무 최소한의 장치 아닙니까? 네. 네, 금융위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뭘 하시던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군요. 최소한의 장치 아니냐, 이거. 네. 그 이전에 채권자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리에 비해서는 채무자 대항력이 거의 없는데, 네. 거의 없는 상황인데, 아니, 소멸이 완성된 상태에서조차도 채무자의 무지, 법률적 그 지식에,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아니, 알 수가 없죠. 예, 이용해서 그렇게 되면. 사기적으로 예. 이건 받아내는 거 아니냐. 일종의 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네. 그러니까 채무자 스스로가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시효가 중단된 네. 그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거기 때문에 라고 지금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 정말 이 네. 법 체계 자체가 채권자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완성이 돼 있는 그런 네. 모습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채권자들만 위한 네, 그런 네. 상황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채무자의 맞습니다. 권리를 네, 네. 보장하고. 저는 정말 우리 팟짱 이 청취자분들께 네. 정말 하소연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예. 참여정부 당시에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개인이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 파산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갚을 책임을 면해주는 거죠. 네. 그 개인 파산 제도를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럴 때 논리가 뭐였냐면요. 예, 이분들이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경제활동에 굉장한 어떤 신용상의 불이익, 경제적 압박을 계속 느끼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재기를 못해요. 예, 재기를 못하면 사회는 창조 경제는 기대할 수도 없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특히 수재들이 공무원 되려고 하는 사회가 돼요. 그렇잖아요. 한 번 실패하면 끝이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재길할 수 없고 네. 그냥 끝나버린 인생이 되니까. 한 번 사업 시작했다, 장사 시작했다, 뭔가 아이템을 가지고 나는 뭐 창업 같은 거 해. 네, 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야무진 꿈을 꿉니까? 왜냐면, 그래서 실패하면 그냥 망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10년, 20년, 혹은 예. 자식을 낳았을 경우에도 이게 모든 게 전가되는. 가족한테 다 친척들 돈 빌려서 네. 다 하잖아요.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새 출발의 기회를 줘야 사회가 동력이 생긴다. 네. 그리고 새 출발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늘어야 이 사람들이 성공해서 세금으로 갚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세금도 내고 네. 소비도 해줘야 경제가 살죠. 그게 이제 우리 경제 네. 선순환이 되는 네. 구조인데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아니 그게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참여정부에는. 예. 네, 참여정부 당시에는. 참여정부 당시에는. 예, 2004년 카드 대란을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거. 네. 예, 이게 바로 이런 채무자 보호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그 작동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도입이 됐기 때문이고요. 이 모든 걸 다 거꾸로 돌린 게 우리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예요. 예, 파산 문턱 높이고. 맞아요, 맞아요. 네, 예,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시장으로 그냥 뿌리고. 네, 이러면서 이걸 하나의 영업의 어떤 또 하나의 비즈니스 네. 모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 예, 누군가의 재테크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사실상 새 출발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면서 지금 갈수록 헬조선이 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영향도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참 그때 배드뱅크 프로그램에서 기대를 네.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게 제대로 진행이 지금까지 안 됐군요. 되다가 이제 MB 정부 그러니까요. 들어서서 예. 이게 확 바뀐 거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걸 심지어
뭐냐면 주식회사로 전환을 시켜버리고 은행들한테 네. 돈을 수익을 안겨주겠다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더 막 나간 거죠. 네, 더 막 나간 건데 네. 근데 저는 뭘 하소연하고 싶으냐면요. 네. 그게 성공해서 그나마 카드 사태 때 금융 대란을 빨리 이제 극복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경제가 더 안 좋은 상황일 수 있는데 조금 네. 그때 성장률이 지금도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네. 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익이 컸다. 네. 채무자를 구제해 주는 것이 마치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채무자를 구제해야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를 자꾸 뭐냐면 이렇게 그 코너에 몰아넣어봐야 아무에게도 실익이 없어요. 오로지 은행에 종사하다가 따로 나와서 요 NPL 시장에서 돈 버는 네. 채권의 2차 시장에서 돈 버는 그 사람들한테만 네.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업만 네. 번창하게 네.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또 다른 뭐냐면 그 비즈니스 거리. 근데 네. 이게 참 이렇게 알고 보면 어이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거 외에는 이익이 없다.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이거는 손해다. 그래서 네. 하소연하고 싶은 건 채무자 구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네네. 뭐 그런 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만든 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네. 큰 거고 거기에 네네. 도덕적 해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거고 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빚 갚기 힘들어하는 허덕이는 네. 그분들의 해출발을 위해서 도움을 네. 주고 네. 함께 더불어가는 게 맞습니다.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오해를 절대 하시지 말게 자꾸 뭐 금융의 이제 뭐 오늘도 중앙일보에 그런 게 났던데 네. 제가 정정 보도를 요청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공약으로 냈던 41만 건을 뭐 탕감하겠다 그랬더니 네. 그러면 1,000억 원이 더 든다. 제가 오늘 캠코에 확인했어요. 캠코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며 그 1,000억 원의 근거가 뭐냐? 내가 알기로는 안 든다. 네. 한 푼도 안 든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한 분이 없다. 그리고 뭔가요? 1,000억 원은 추정일 뿐일 건데 네. 그래서 1,000억 원이 추가로 더 투입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리고 세금 1,000억 원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듭니다. 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금 안 듭니다. 한 푼도 안 들어요. 41만 건이 아니라 저는 170만 건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세금 안 들고 안 해결할 수가 듭니다. 있다. 네. 그 세금 투입 없이 280만 건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거 그냥 이제 그 가난한 분들 좀 이제 우리 좀 새 출발합시다. 이렇게 가야지 왜 빚을 갚으러 가냐는 거죠. 전 이해가 안 돼요. 참 네. 50% 깎아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네네. 그게 국민행복기금이다 이러고 있는데 네. 실상 그렇지가 않네요. 네.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사안이라서 저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자, 빚 얘기, 채무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좀 얘기를 좀 바꿔볼게요. 채무 문제뿐만이 아니고 뭐 지금 노란색 리본을 네네, 가슴에 네. 또 달고 계십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나 네네, 뭐 네. 다른 사안들도 계속 지금 있어요. 네네. 많은 분들께서 그걸 좀 바꾸고 싶어 하는데 네. 세월호 특별법은 어떻습니까? 여소야대 전국에서 이게 좀 연장이 되고 네네. 잘 풀어질 수 있을까요? 뭐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또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은폐된 뭐 진실의 무게에 따라서 네. 이게 뭐 집권이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해결이 안 될 문제도 꽤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두려움도 좀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아니 왜 인양을 안 하고 뭐 구조를 왜 안 했고. 그러니까 점점점 막 이야기들이 막 많은 추측이 난무하게 되고. 그렇죠. 그 진실이라는 게 때로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내용일까라는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정권을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진실에 접근하겠다라는 노력은 더더군다나 더 집요하고 또
다 같이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네. 끝까지 예, 그렇게 진실을 해야 되지 진행해야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리본도 달고 지금 다니시고 네네. 사실은 계신데, 아주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우리 딸이 그 나이예요. 그래요? 지금 눈시울이 붉어지셔서 네. 참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참사 그리고 그 진실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그 관련 기사도 못 읽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당선인을 울렸습니다.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색깔 있는 인터뷰. 지금 뭐 세월호 문제뿐만이 아니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네네. 산적해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 이것도 있고 어버이연합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네네네. 문제. 뭐 테러 방지법도 테러 방지법 뭐 문제도 있고요. 심각하고. 네. 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쵸. 주거 문제도 있고 네. 부동산 이제 앞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네네. 청년 구조조정 문제, 네. 그렇죠. 너무나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 네. 특히 뭐 야권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이런 걸 네네.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거고요. 그 중에서 재윤경 당선인은 이 정말 약탈적인 이 채무자 문제, 네네. 이것들을 잘 풀어나가서 정말 그 말 그대로 국민행복기금 그런 국민 추심기금이 아니라 네네. 정말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법을 만드는 거기에 주력을 할 것이다.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네. 자,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하고 좀 어떤 얘기를 좀 주고받고 계세요? 저번에 그 당선자 대회 있었잖아요, 국회에서. 제가 그날 네. 심한 복통 때문에 못 왔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날은 못 왔고 그냥 이렇게 그 약간 이렇게 소그룹별로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단톡방 소모임. 네, 네. 단톡방도 만들어서 소통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내일 이제 또 그 초선 비례들 네. 점심에 잠깐 모이기로 아, 했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직은 다들 그 각자 이제 뭐 그 지역의 문제, 각자 네. 이제 현안의 문제, 그리고 뭐 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지난 선거 얘기 정도 이렇게 하는 수준이고요. 네. 뭐 국민의당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초선 분들이 벌써 연구 모임 뭐 시작하고 그러고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조금은 이제 그 더디게 출발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개별 의원님들 각자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 예, 뭐 좀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거를 같이 좀 이렇게 여러 단위별로 예, 모이고 또 전략도 같이 고민하고 네. 공유하고 뭐 그래야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책들도 어떤 걸 우리가 만들어서 네네네. 국민들에게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뭐 네네. 이것도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뭐 1시간 넘게 네.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눈물을 이렇게. 아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네. 네. 아무튼- 자신 얘기는 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크고 네. 많은 분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됐다고 좋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재윤경 당선인이 이제 국회가 시작되면 아까 말씀하신 죽은 채권 부활 방지법부터 해서 네네.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거다, 앞장설 거다라는 저희가 기대, 전망, 그리고 네.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또 획기적이라는 표현에 갑자기 소심해지는. 네. 팟짱에서도 제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팟짱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네네. 해주세요. 네. 정말 저희가 지혜롭게 예, 오늘 그 전당대 관련해서 조금 시끄러울 뻔 했는데 네. 근데 의외로 제가 지난번 중앙위 비례대표 관련된 그 중앙위 회의 때도 느낀 건데 외부에 비춰진 것보다 굉장히 민주주의적 절차에 맞춰서 네. 뭐 중앙위원 분들도 그렇고 의원님들 오늘 당선인 분들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네, 놀라웠고 그래서
그리고 진심으로 이렇게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그 잘해서 일당이 된 게 아니다라는 그 무서운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고요. 네. 5분이 공통으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해서 만장일치로 사실은 이 견해가 이게 5분, 네. 6분 얘기 듣고 끝났어요. 8월 말 9월 초 네네네. 전국 개선에. 그리고 예. 그걸 떠나서 정기국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우리가 민생 실천 그리고 공약 실천 네. 그리고 이 경제에 대해서 이제 그 답을 내놓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 이거를 반드시 오늘 뭐 전당대회 연기냐 아니면 뭐 즉각하느냐 뭐 이런 의제보다 네. 더 중요하게 국민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너무 닭살돋게 네. 이렇게 뻔한 얘기 하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진심으로 다 그런 얘기를 공감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외부에서 봤던 그런 냉소적인 시각에서 봤던 그런 당이 아니다라는 걸 조금씩 저는 좀 이렇게 애정을 좀 느끼고 있고요. 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예, 그렇게 좀 변화해 나가는 그런 정치가 반드시 돼야 되고 또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안의 스마트 진보 정편, 월 1만 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